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도를 했는데 0.2%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거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평균을 보느냐라고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겹쳐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그렇죠. 이제 플러스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뭐 중국 이외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KDI는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보면 플러스 0.2%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같은 전망치의 배경은 뭐냐? 코로나 방역이 현 수준과 같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에는 3.9% 플러스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빠른 거의 V자형에 가까운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지 단서를 달고 있는 건 코로나가 다시 가을이나 겨울에 변종이 생겨서 확산된다. 이럴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2% 성장했다가 만약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3년 연속 뒷걸음질을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KDI 전망치를 다른 기구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IMF가 올해 마이너스 1.2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다음 주 한 6월 초예요. 6월 초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상반기에 내놨던 전망치가 2.3% 플러스. 그렇죠. 그 전망치를 이 수준에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통상 KD가 내는 전망치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전망치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로 수준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직전에는 2.3%로 예상했다가 이번에 0.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변수가 특별히 변종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 얘기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또 변수가 좀 커지게 되면은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까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에 냈던 전망치들은 다 대부분 맞는 거였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가 좀 근접하던 거 아니면 맨날 틀리던가요? KDI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2, 3개월 있다 또 바꿔요. 네. 바꿨는데 이번에 워낙 많이 틀리는 거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제 코로나19라는 걸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고 틀리냐보다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KDI가 제시한 거는 뭐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당장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있는데 우선 금리를 지금 0.75%예요. 이걸 더 낮추라는 겁니다. 0%대까지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라. 그럼 마이너스 금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가 감안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면 오히려 외국처럼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라. 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차, 2차, 3차 추경은 아직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도 쓰이는 용도가 있잖아요. 돈을 그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돈을 쓰더라도 고정 비용이 나가는 복지 예산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SOC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더 적합하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현재 GDP 대비 부채 규모가 40%인데 추경 1, 2, 3차를 감안하게 되면 40, 한 4, 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증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증세 얘기하는 건 조금 타이밍상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시를 해서 일자리도 확대를 하고 뭔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단기안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세 논의는 뭐 어차피 지금 돈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얘기인데 고양이 목에 KDI는 바구를 다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니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건 재정 건전성이 안정돼 있다라는 부분인데 재정의 이제 어떤 이런 부채 규모가 정부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좀 위험하니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 미리 멍석을 깔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거 하면 정부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신용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나 기업엄까지 사들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정부가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은 진작에 좀 했죠. 근데 우리 좀 늦긴 했습니다. 논의는 되다가 정부가 이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 투기 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혈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기업 어음만을 전담으로 매입하는 기구, 이 특수 목적 기구라고 하는데 SPV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좀 가동을 해보고 코로나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한 20조 원까지 자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출자하는 걸 좀 보게 되면 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1조 원을 출자하고요. 여기다 산업은행이 1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8조 원 선순위 대출로 이제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제 회사채를 사들일 거냐? 물론 기존에 이제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얘기했지만 거기선 주로 우량한 거. 우량한 회사채를 사들였다면 요 전담 매입 기구에서는 우량 등급뿐만 아니라 투기 등급. 이 코로나 때문에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더블 B 채권까지도 모두 사주고 네. 비우량 채권, 이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당첨되면 수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의 한 고급 주상복합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렸다. 새 가구 추가 모집하는데 수십만 명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말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당첨자를 분석해 보니까 부적격 당첨자가 3가구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입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매우 좋죠. 사실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은 게 아니라. 예. 이 서울의 한 이 고급 주상아파트에 있는 곳인데 성수동에 있는 곳인데 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렇습니다. 여기가 최소 여기가 지금 17억 원이 필요해요. 네. 현금이 연말 석 달 정도 이제 하반기 입주니까. 제일 작은 평형 분양가가. 그렇습니다. 여기 전용 면적 97제곱미터의 경우에 21만 5천 대 1입니다. 한 가구에. 자, 요 세 가구 모집에 무려 26만여 명이 몰려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네.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반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네. 만 19세 이상이면 요건이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예.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일단 당첨만 되면 최소 5억에서 10억 이상 차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고가 아파트 9억은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시중에 현금 부자들이 많다. 1100조 원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부 주식으로 가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목돈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이런 걸 줍줍이라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청약 부분에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도 억 단위 이상의 이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에 계속 이런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형 분양가가 17억 4천이면은 담보대출도 안 되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그걸 아무리 이걸... 전세를 줘도 전세가 주변 시세가 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현금이 3, 4억 이상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놓고 돈 먹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정대령님 말하시네요. 돈은 있는 사람이 번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입니다. 조찬 파티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즐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새 나라, 새 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예. 시간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찬 파티 메인 주제 바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목소리 들으셨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10년 전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사건과 연결되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사건 앞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구정모 변호사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관련 사건에 원래 사실 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1차 사건이 있었고 2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에 이제 기소가 됐고 당시 대한통운 전 사장이었던 이제 곽영욱 씨가 5만 달러 줬다. 이른바 그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회자가 됐었던 네네. 사건이죠. 근데 이게 전부 이제 무죄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 사건의 이제 1심 선고일 하루 전날에 이제 2차 사건 수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사건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은 이런 건데 이제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3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전부의 일치된 견해로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6억 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결국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된 사건이죠. 사실 그 6억 원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한만호 씨가 한신건영의 대표였죠. 본인이 당시 친박 인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친박 인사에게 6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 말은 무시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만 집중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정태현 변호사님. 네. 지금 그 구정모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쟁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건에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그 한신공영에 네.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2007년도 열린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9억 원을 줬다. 네. 그것이 이제 혐의 사실이고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저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전원 일치로 유죄.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대5로 유무죄가 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징역 2년을 한명숙 전 총리가 복역을 했고요. 그리고
만기 출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돈을 줬다가도 한만호 씨는 기왕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비망록을 1,100페이지 본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건이 있기 전에 작성한 게 아니라 재판하면서 쭉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조사할 때는 한명수 총리에게 9억 원 준 게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정에 제2의 공판기일에 와서 1심에 와서 나 준 적이 없다. 뭐 검찰이 K하고 뭐 쪽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그다음에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됐죠. 돈을 준 것이 맞다 하고 그리고 한만호 씨는 또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고 그다음에 1심, 2심, 3심을 또 거쳐 다 유죄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준 여부에 관해서 한명수 전 총리의 그 정치자금수수법 위반 사건이 있고 한만호 씨의 위증 사건이 있으니까 총 6번 재판을 했는데 네네. 그중에 5번이 유죄가 났고 그리고 거의 관여한 재판관이 25명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재판부로서는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썼던 비망록이라는 것도 검찰이 압수해서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비망록 쓴 것은 본인이 이제 그 책임을 면하고 또 한명수 총리가 무죄를 받게 함으로써 뭐 유리한 걸 기대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망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이제 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쭉 비망록은 쭉 됐던 거고 다만 이번에 이제 일부 그 매체를 통해서 비망록이 있었다 하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사실 새로운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과연 한명수 전 총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혹시 한명수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한 그런 수사는 아니었는지 그거는 또 사실은 이 검찰권 행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아야 될 걸로 보이고 유무죄에 관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몇십 년 전 사건도 억울하게 유죄가 된 경우 다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이고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이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이 진술 내용을 번복한 상황. 그렇다면 번복을 왜 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 번복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한만호 씨가 옥중 비망록을 작성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검찰이 적어준 모범 답안을 외워서 한 전 총리 관련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이 조서도 주면서 외우게 하고 시험도 봤다.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면 특식도 주고 잘해주고 검찰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 맞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비망록에 적은 내용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또 따지는 부분이 필요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정모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선배가 정태현 변호사님이시겠지만 아니 이걸 뭐 우리가 네. 여러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는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는 여기서는 뭐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보도된 것만 가지고 그 네. 안보 안에서 추측할 뿐이죠. 어쨌든 자 추측을 잘해봅시다. 그래서 구정모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예,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점으로 추측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내용이 보면은 이제 공책이 29건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 1200쪽 정도 되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전 총리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뭐 이유까지 뭐 심경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약속 때문에 뭐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자신은 이제 검찰의 뭐 강아지가 되었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한만호 씨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처음 소환됐던 게 2010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2월까지 약 한 8개월 동안
무려 73번을 출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 9.1회 정도 되는데요. 매주 거의 한 2, 3회 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수사기관에 나가서 한 번만 조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인은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 이게 매주 2, 3회씩 8개월 동안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 근데 정작 이 지금 법원에 제출된 조서를 보면 딱 5회분 분량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회를 지원 나머지 60몇 회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을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내지는 그 사이에 진술조서를 암기를 시켰다든지 네. 아니면 변호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라 라고 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실인지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네.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부적절한 조사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축은행 사건을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피고인은 A라고 하면은 그 피고인의 로부터 돈을 뭐 받았다라든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술한 것하고 나중에 진술하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왜 진술이 달라지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만호 씨처럼 검찰이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뭐 예를 들면은 12시에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아침 6시에 나와서 또 조사받으라고 이걸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뭐 73번 하고 일주일에 2-3번 왔다 그러지만 제가 안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 5일 내내를 15시간 이상씩을 계속 검찰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겠다. 누구라도 말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사실 믿기 어렵다. 이런 의심을 제가 품었었는데 아마도 이 한만호 씨가 쓴 비망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한만호 씨도 검찰에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자꾸 진술을 불리하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사실은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자체를 원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검찰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망록이 사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이미 다 제출이 됐었었고 뭐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암기 강요 강압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오는데도 조서는 한 번도 작성이 안 되는 날도 사실 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 출신인 정태현 변호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예, 그런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일종의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건 근데 그런 일이 있긴 있죠. 있었죠. 있을 수도 있겠죠. 검사 중에도 뭐 살인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단 압박용으로 그 참고인이나 뭐 이 사람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물론 적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라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검사도 많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려 나와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법정에 다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안 그랬잖아요. 그 불과 10년 전 얘기인데요. 5년 전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밤이로 낮이가 불러서 검사실에 대기시키고 조사 안 하고 돌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로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한신공영의 이게 한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비망록에 쓴 것과 이제 검찰 쪽에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돈을 안 줬다 그러고 검찰 수사는 줬다 그러고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관행이 불법적인 것이냐, 그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쪽이 진실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가 하면 막 무조건 뭐 이렇게 막 그 겁을 준다고 해서 전혀 택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숨겨도 진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술을 번복한 계기에 대해서 보는 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개 법정에서 10억대 정치자금을 한 총리에게 제공한 걸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예상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한정총이 유리한 판결 선고받게 하고 그 대가로 출소 한전 총리 도움을 받아 사업적인 도모하려는 생각이다. 이게 한시의 1심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특히 이게 위증을 재판한 그 재판은 그렇게 봤고요. 이것이 뭐 100% 진실인지도 알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그 재판은 그렇게 봤고 또 실제로 또 그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이런 뭐 부당한 지금 뭐 낮이나 밤이나 불러대고 해서 지쳐서 거짓말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진실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다만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무조건 이게 뭐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어진 제도 하에서 그걸 번복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또 다시 뒤집으려면 일단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고 재심 요건이 되려면 새롭게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원래 나왔던 것이고 이 비망록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재심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조사하라 그랬더니 재심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비망록을 한전 총리 측에서 뭐 이번에 문제를 삼으신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재심을 어떤 요건을 가지고 주장할 건지는 한정리 전 총리 측에 변호인과 이 총리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재심 요건이 안 되니까 고민을 재심 안 하고 요건을 있겠죠.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형사소송 42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그것도 재심 사유 중에 하나고요. 또 그다음에 그 420조 7호에 보면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이때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 찾아봐야지 무조건 미리부터 포기하고 하는 거는. 아니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전 총리에서 무죄를 받으시려면 우리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무조건 손 놓고 안 된다.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 그만두신 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만 아니 이건 검사의 말이 아니고 제가 법관에도 마찬가지죠. 네, 잠깐만요. 법조인으로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법원에서 이 한만호 씨 비망록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된 건데 구 변호사님 왜 법원에서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비망록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유죄의 증거 자체로 그러니까 제출이 된 것은 맞는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중요한 증거로 사실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비망록 자체가 이제 유죄를 뒷받침한 증거냐라는 것이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비망록에 적혀 있는 과정, 즉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더 주된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갈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법관 5명이 쓴 소수 의견을 보면은 이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검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 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대로인데요. 70회 이상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걸 나타나 있는데 5회의 진술 조서만 있고 60회 자료가 어떠한 자료도 알 수 없다. 예. 네. 그다음에 이 5회의 진술 조서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1회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바탕된 것인데 이 1회의 진술서 자체는 애초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전부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터잡아 이루어진 조사도 이미 이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갖가지 이 정황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만호 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 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사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러니까 비망록 자체가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여부에 별개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것으로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오히려 있다. 비망록은 그러면 좀 믿을 만한 것이고 진술조서 한만호 씨의 진술조서들이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만호 씨,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당연히 이제 이 비망록에 대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견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것이 무슨 대법관의 전원합치 견해로 일부 배척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체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오히려 심각하게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조사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 미래통합당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쪽의 아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불법적 내지는 과잉 수사 관행이 있었느냐. 그거는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무리 무슨 뭐 범죄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은 반드시 이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유죄를 내린 이 법원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범죄다. 그다음에 또 무슨 탄핵을 할 수도 있다. 또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수처의 주된 대상이 7,000명 중에 5,500명이 검사와 판사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법이 나올 때도 법원에서는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법원 측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집권당 의원께서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고 공수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자칫하면은 이걸 기화로 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불안까지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검찰에 그런 불법적인 관행이 있으면 그건 관행 정도가 아니라 그거 자체로 범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 판단은 법원이 한 거거든요. 법원도 고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비망록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 주술이 맞는지 실제 진실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법관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혹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그럼 되겠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73회나 출정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검찰 가서 실제 나온 조사는 딱 5개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68번은 뭐 했다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좀 전까지 얘기한 거 보면 정 변호사님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그것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건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진술 조서. 그러니까 그때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계속 그냥 달래고 협박하고 한 것이 의심은 드는 건데 아직 그게 입증이 된 건 아니고 근데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한명수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은 수사가 전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불러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리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 변호사님. 이것이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그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저는 사실 이제 충분히 당연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분 좀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한만호 씨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이 한만호 씨가 2심을 뒤집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만호 씨 감방 동료들인데요. 이 동료들 같은 경우에 2명이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지금 찾아보면 한 명은 89차례 검찰에 갔고요. 이 건으로. 그다음에 다른 한 명은 148차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만호 씨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73회를 불렀고 한만호 씨의 진술을 번복하자 이걸 다시 탄핵하기 위해서 또 2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동기를.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사법불신 관련해서 과연 사법불신 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 여부는 가려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법불신을 조장해온 어떤 주범, 어떻게 보면 양승태 코트의 법원이라든가 검찰이 지금 사법불신을 조장한다라는 거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싶습니다. 것처럼 그 두 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1만 원씩 진술료가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또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금 아마 보도하는 분들이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또 어떤 증언을 끌어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앞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싶다 이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00년 전통의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네. 사실은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정대훈 연구사님께서는 네네.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머, 얼마 받으셨어요? 네, 정해진 액수대로 받기는 했는데요. 네. 그게 저는 이제 경기도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민.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그게 합치면 그냥 그대로 합계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씩 차감은 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뭐 세금의 배나 왜 그러죠? 아마 경기도에서 지급한 액수가 이제 정부와 중복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차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율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1인 가구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별로 받은 돈이 얼마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돈 어디다 쓰셨습니까? 설마 뭐 저금하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가게에서 조금씩 잘 쓰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네, 앞으로 쓴 내역을 한번 나중에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네. 이제 지난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예. 자, 오늘은 과연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와 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거의 긴급재난지원금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뭐 일단 과거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 이전이겠죠. 네네. 조선시대 이전이면 뭐 기본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것 네.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그건 곧바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위기가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국가는 종종 백성들에게 식량을 직접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삼국사기 같은 옛 문헌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진급이라고 기록을 진급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자는 구휼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준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급자는 이제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진급이라는 기록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등장을 하는데 거의 한 2000년 전부터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 때문에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방랑을 하거나 혹은 네. 뭐 어떤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면 이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생산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조세 수입도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최소 한도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 진급 그러면은 내가 승진하는 거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네. 식량을 직접 어려울 때 국가가 나눠주는 것을 진급이라고 불렀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 승진도 네. 월급 많이 좀 늘어나고 이런 거니까 진급이랑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결국은 지금의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진급은 같은 거다 이렇게 그냥 봐도 되겠네요. 네,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진급이라는 것은 이제 왕조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진급이라는 것은 좀 임시적인 조치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국가라는 거는 이제 지금과 달라서 뭐 발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급이란 조치는 국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막 매번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든 기록이 또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려운 백성을 위해서 어쨌든 먹여 살려야지 나중에 또 본인들도 세금도 내는 그 스테이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건데. 네. 이러한 종류의 뭐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죠. 아주 예. 국가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초기부터. 그렇죠. 이 이야기는 일단 고구려의 고국천왕 시대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얘기네요, 진짜. 정말 옛날인데요. 네. 이게 194년인가? 네네. 이게 어느 때냐면 그 삼국지 중국 소설인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그 삼국지 시대인데 네. 그 이웃한 중국이 그 난리통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194년 어느 날 고국천왕이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울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은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었다.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얘기랑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국천왕이 이제 궁궐로 돌아와서 새로운 제도를 이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대략 가을에 거둔 곡식이 바닥나는 그 다음 해 3월에서 7월 사이 정도에 네. 곡식을 먼저 빌려주고 그리고 같은 해 한 10월 정도에 추수를 하면 그걸 갚게 하는 거죠. 이게 보릿고개 뭐 그때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정확히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히 그냥 무상 지원까지는 아니고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는 뭐 서민 대출 지원 뭐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각 가구의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빌려주는 양의 차등을 뒀다고 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1인 가구, 2인 가구 달리시는 것처럼. 예, 그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돌려받을 때 그러면 그냥 원금만 상환을 했느냐, 혹은 이자를 붙였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좀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유적이 이제 얼마 전에 발견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에 발견된 건데요. 고구려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충남 부여의 쌍북리라고 하는 네네.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고를 신축하는 현장에서 목간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목간이요? 네. 그게 뭐죠? 이 목간이란 건 뭐냐면 이건 목독이라고도 하고 네. 간독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 다듬은 나무 조각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네. 이 나무 조각을 종이 대신으로 기록 용도로 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긴 형태의 나무 조각인데 그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뚫린 구멍으로 뭐 실을 꿰거나 혹은 어디다 걸어서 보관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공문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그걸 네. 판독을 해보니까 네. 사람 이름이 한 10명 정도 등장을 하고 그 사람 이름 뒤에 곡식의 양들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대훈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아직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거를 보고 이것이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한 제도인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려준 양과 돌려받은 양을 계산을 하면 이자율도 계산이 되죠. 이자를 조금 붙여서 받긴 받았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제 학계에서는 대식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숫자를 잘 계산을 해보니까 네. 빌려준 양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자율도 균등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원금이 커지면 이자율도 낮아지는데 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던 사람들, 즉 뭐 가구 수가 많거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더 낮은 이율을 제공해서 더 지원폭을 넓힌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자율이 아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사실 그 이자율이 이 목간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네. 제가 좀 전에 이게 이제 서민 대출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게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요? 서민 대출인데? 네, 그래서
이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3%에서 한 50%까지 올라갑니다. 에이? 그게 무슨 잠깐만요. 네네네. 이자율이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고리대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제도는 서민 대출 지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하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와. 수익 사업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보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33%에서 50%라면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네네. 완전 고리대금업자 같아요, 나라가.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우리 나라마다 다 있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에는 시대별로. 이런 걸 환곡이라고 불렀는데요. 환곡 제도는 조선 초기에는 이율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붙여서 이때도 그래도 받았어요.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꽤 높다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이자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환곡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70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환곡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악성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악성부채. 네, 구환이라고 불렀는데요. 네네네. 구환을 그냥 탕감해 주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자율이 막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이때도 이 이자율이 한 5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모순이 누적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뭐 밀란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왕조의 몰락을 좀 부채질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필요 없다는데도 곡식 일부러 빌려주고 그렇죠. 강제로 이자를 엄청나게 뜯어가고 네네. 이런 식으로 또 악용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극이나 역사책에서 흔히 봤던 탐관오리들의 행위가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 취지가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다. 네. 이것도 이번에 알게 되겠네요. 이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역사 속 긴급재난지원금 여기까지 한번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행복하세요.